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부자라는 단어로 금을 긋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가 자본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해요. 급락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예측은 솔직히 저는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불안해하고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금투세라는 것을 꼭 지금 시행해야 되느냐? 네. 단연코 아니다.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된다.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여야가 정치권이 이제 금투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유예를 할지, 약속했던 것처럼 내년에 시행을 할지, 아니면 뭐 일각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이분은 우리가 금투세를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고 난 뒤에도 조금 시기상조다, 시행을 조금 유보하는 게 낫겠다. 그때부터 그런 당의 정책위 부위원장 하면서 그때부터 민주당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금융계, 증권업계에 계셨고 협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문제를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병욱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젠가 기사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예. 지도부가 금투세법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예론을 담아낼 법 기술이 좀 부족해요. 예, 그 부칙에다가 네. 유예를 한다 그러면 몇 년에 어떤 조건으로 유예를 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차 유예를 2년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유예를 할 때 몇 년을 할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유예를 한다라는 거 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정시 주변 상황이 좋아야 되고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을 정치 상황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것인가?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4천, 5천을 얘기할 것인가? 네. 그리고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을 얘기할 것인가? 네.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부터 네. 배당 확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법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폐지를 하고 재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당시에 뭐 법안 통과될 때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20년 네. 11월인데요. 그때 정무위원회 제가 간사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였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의 당사자시네요. 자본시장 선진화 네. 특별위원회를 네. 또 최훈열 교수님이랑 같이 네, 하고 네. 있었죠. 네. 이 법의 원래의 주관 상임위는 기재부지만 내용은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무위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와 그리고 금투세 도입. 네, 네. 예, 함께 논의가 됐고 네.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여야 정이 다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주가 지수가 약간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2021년 6월에 3.0포인트를 돌파하는 또 기록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예측이 조금 나이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뭔가 우리 주식시장도 선진국처럼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네. 또는 약간의 희망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3.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식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네. 2022년 가을에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년간 네, 시행 시기를 유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법은 1년 또는 6개월 유예 기간을 갖잖아요. 네. 준비 기간을 갖는 거죠. 아니 근데 주가가 좀 좋을 때 시행하지 그러셨어요. 이양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안 좋았죠. 그러니까 법은 그러니까 2020년에는 예, 그러니까 유예를 한 게 아니고 오름세가 법의 네. 부칙의 시행 시기를 네. 그러니까 법 제정은
2020년 11월에 됐고요. 네, 네.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는 한 번 했군요. 한 번 한 거죠. 네. 예, 언론에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이 시행 시기를 2년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걸 네. 유예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유예가 아니고요. 2023년 1월 1일이 시행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시행을 앞두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투세라는 게 수익이 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지금 아마 시장 참여자의 한 80% 이상은 다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상위 1%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전체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하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하는데, 저는 시장 자체의 정서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특히 부정적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보면 여야정이 합의했고 1차 유예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시행하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아직은 발달 단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아마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네, 겁니다. 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명분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시각으로 아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도 이 논의를 하다 보면 기재부의 시각과 금융위의 시각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네. 그리고 공평과세, 그다음에 조세 편의주의 뭐 이런 게 이제 기재부의 관점이고, 금융위는 딱딱하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기재부가 워낙 파워가 있는 부서다 보니까 기재부에 끌려가고 이러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시장을 키워나가는데 모두 힘을 합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네. 이 금투세 논의의 시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번 금투세가 도입돼야 되느냐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아직도 취약하다. 또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구나. 또 소액주주들의 공정한 거래가 좀 덜 이루어지고 네.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 큰 소득이라 보고 네. 이 속에서 우리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각 정당과 뭐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뒤돌아보고 네. 그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으로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 있습니다. 뒷부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흔히 뭐 이제 통칭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증시를 좀 어떻게 선진국처럼 좀 끌어올릴 것인가, 네, 뭐 성법 개정안 이야기도 나오고 벌써 이게 언제 때부터입니까? 근데 이 부분은 다 동의가 되지만 도무지 안 되고, 동의 안 되는 이 금투세 부분은 지금 먼저 가다 보니까 이 사회적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일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난 거에 뭐 통상하지만 5천만 원 이상 수입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 20에서 한 25% 과세를 하면 수익이 줄어들 거니까 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의원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은 어려운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 이거 시행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우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합리적인 우려일 수는 있는데 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걸 관철시킨 사람인데요. 네.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매도가 그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사실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은 다 있는 제도란 네, 말이에요. 다 있는 제도죠. 네.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는데 우리 시장은 전혀 주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지금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제가 비유를 들면 마찬가지죠.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할 거다. 저는 뭐 합리적 우려일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된다라고 장담은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고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금투세를 꼭 도입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손들이, 대주주들이 그 논란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큰 손들이 이거 뭐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데로 떠날 거 아니냐. 지금도 뭐 미국 증시로 다들 떠나는데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큰 손들은 오히려 지금 뭐 저 배당 소득 같은 거 다 자기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소득에 올려가지고 통합과세 하기 때문에 오히려 20에서 25% 금투세 적용받으면 오히려 아주 큰 부자들은 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진다. 세금 적게 낸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까? 저는 세금보다도 수익성이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예. 네. 수익이 나야 또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큰 손들이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없어요. 주식 양도소득세. 예, 주식 양도소득세. 근데 왜 미국 시장 가겠습니까? 세금은 있지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을 가는 거거든요.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하더라고요. 미장하니까. 네. 그러면서 아빠 요즘에 대학생들 국장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버지 정치인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약간 쇼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데 얘가 주식시장을 알면 얼마나 알고 개별 종목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근데 왜 미국이라는 걸 택할까? 딱 하나더라고요. 아빠 그래프 봐봐. 나스닥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세금 있다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네. 세금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네. 다만 다만 미국 시장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손들의 기준은 저는 세금보다는 수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냐 분리과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위험한 시장이 꼭 있어야만이 자본주의는 작동이 되거든요.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은 이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어떻게 보면 또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국가는 재정금융 정책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그다음에 기업, 개인 모두가 이 시장이 잘 작동되면 네.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은 위험합니다.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 시장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시장이 위험하다? 그러면 어떤 제도와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위험한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덜 위험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배려를 해주는 네. 그 두 가지가 함께 갖춰가야만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재부 시각은 소득의 결과물만 갖고 과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주식을 얻어서 얻는 소득, 그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보유한 종목의 배당 이득. 사실은 같은 이제 비슷한 배당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사서 얻는 배당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배당 소득이고요. 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얻는 이자 소득은 소위 말해서 무위험 예금을 네. 해서 얻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2천만 원 넘으면 다 종합과세를 해요. 네.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금액 넘으면 종합과세를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얻어지는 배당에 대해서는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리과세를 해야만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네.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칙을 잘 적용한
그런 해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위험하다. 위험하지만 투자를 하게끔 해야 된다. 따라서 투자를 하게끔 좋은 환경을 네. 만들어주고 투자자 보호장치죠. 그리고 투자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세제 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자에 대한 예우, 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뭐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경제를 살리고 그 경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경제의 근간 아닙니까? 예.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네.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참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지 않느냐.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한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보장은 해줘야 한다. 그 리스크가 적게끔 네. 제도 설계를 먼저 해야 되죠. 네. 리스크가 투자한 리스크가 적게끔 제도 설계 그것이 바로 이제 투자자 보호장치고 네. 투자자 보호장치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을 하고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네.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은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5천만 원 벌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왜 자본소득 5천만 원 당연히 부과해야 되지만 특히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 건 뭔가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식시장은 작동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주식에 투자된 돈은 근로소득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땀을 흘린 노동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과 배려와 평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이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합의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일전에 박상현 교수님 나왔을 때는 또 기업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과 우리 자본시장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금투세는 당연히 도입하자고 하시니까 네. 이제 금투세 이제 유예론 입장에서 제가 질문 많이 드렸고 오늘은 또 의원님 금투세 유예하시니까 금투세 시행론자 입장에서 질문 많이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많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예컨대 동네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1년에 5천만 원 버는 미용실이 있다고 치죠. 수년간 벌어서 꼬박꼬박 소득세를 냈습니다. 네, 당연히 내죠. 네. 올해는 한 2, 3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정부가 낸 세금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금투세는 설계된 것만 봐도 이거 손익 통산해서 손실된 거, 이익된 거 똔똔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과세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세율도 아무래도 더 낮고요. 네. 그러면 이런 형평성은 어떻게? 아니죠. 네. 주식 투자도 손실난 것을 손실 이월 공제를 해줄 뿐이지 네. 손실난 걸 보전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법인세가 법인을 운영해서 적작을 하잖아요. 아마 5년간 법인세의 손해 부분을 이월에서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상쇄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뭐 마이너스 난 부분을 혜택을 준다는 잘못된 얘기고 지금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해 난 부분을 이호를 해서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항상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해는 이익이 나고 어느 해는 손해가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금투세 초안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짧죠. 지금 미국은 거의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이익 나는 것, 손해가 나는 것을 좀 길게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익 나는 것에 과세하는 게 상당히 맞는 거죠. 미국은 무한대라면 그럼 거의 무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실, 어쨌든 해마다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전에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다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네.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 공감이 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우리 산업의 정말 근간이 되는 주식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예를 들어 그러면 건설에서 PF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를 끼고 있고 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이 또 그 구조가 국민 경제에
플러스적인 이 요소로 얼마만큼 많이 작용을 하느냐, 네. 또 그것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본시장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시장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거는 뭐 분명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죠. 당연하죠. 따라서 이거는 가장 펀더멘탈 기본적인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지 또는 컨센서스,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아직은 한참 네. 부족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시행 시기로 봐서는 상당 부분 딜레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뭐 다른 뭐 제조업이나 뭐 기타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나름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는 거겠죠. 네. 하지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중요성만큼은 네.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앞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다시 드리자면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자들은 오히려 금투세 세율이 20에서 25%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얘기는 내 생각에는 펀드 얘기를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펀드를 투자를 하면 지금은 이것이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제 배당 소득도 다 금투세가 됩니다. 근데 배당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다 금투로 가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좀 낮아진다. 세율이 낮아진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부분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펀드라는 거는 간접 투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전 세계에서 직접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그것도 사실 고민거리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금융기관들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내가 투자를 해요. 네. 물론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하나는 또 사모지 않습니까? 공모하고 사모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사모펀드를 1억 이상 보유한 사람이 투자한 것을 사모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좀 3억을 아마 올린 거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부자라는 단어로 금을 긋는 거는 당연하죠. 상당히 네.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가 자본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정확히 해야 된다. 사모펀드는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육성을 해왔습니다. 시중에 있는 여윳돈이 부동산이나 지하 자금을 흘러 들어가지 않고 네. 건전하게 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주는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모펀드를 육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 요인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네. 물론 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3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의 개념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뭐 통념적으로는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돈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네. 들어와서 우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네. 만드는 것이 저는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해서 생기는 이득이든 사모펀드를 통해서 생기는 이득이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이득에 대해서는 네.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대로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앞서 해외 주식펀드 같은 경우에 그때 소득이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됐던 기억이 있어서 예, 예.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네. 근데 이게 들쑥날쑥했던 이런 과세가 금투세에서 금투세의 장점이 그거죠. 그죠? 예, 예, 금투세 예. 이렇게 싹 예, 정리가 예. 돼서 예. 얼마 벌었어요, 뭐 배당이든 얼마든 예, 예. 얼마 벌었어요 하면 정확하게 20%또 일정이 넘어가면 25% 과세를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금투세의 장점이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네. 있다. 네. 두 번째는 뭐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세율과 세목이 적용됐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그래서 과세 체계의 선진화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긍정적 요인은 있는 거죠. 네. 의원님 저 서두에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아주 어려워서 도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은 좀 급락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예측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불안해하고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네. 금투세라는 것을 꼭 지금 시행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연코 아니다.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법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폐지론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미래 가치까지도 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산정이 돼서 주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금투세가 도입돼서 우리 증시가 급락할 거라면 도입할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거나 또는 유예할 당시에 주가가 올랐거나 이래야 되는데 시장 반응은 그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금투세가 도입이 확정된 게 2020년 11월이었으니까요. 오히려 2021년 6월까지는 주가가 올랐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그게 금투세 시행론자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가 금투세 논의를 할 때 시장상이 좋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이제는 우상향으로 갈 거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MSCI 지수도 선진국 네. 지수, 네. MSCI 선진국 지수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죠. 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그래도 있으니까 시행 시기를 2년으로 딜레이하는 겁니다. 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고민을 한 거죠. 그때도 이제 조심스럽게 가자. 그렇죠. 예. 네, 그때도. 예, 네. 도입은 하자라고 여야정이 합의했지만 네. 도입 시기를 2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1차 유예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년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렸던 시기가 짧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네. 이제 하향을 하다 보니 2022년 11월에 고민에 빠진 거죠. 고민에 빠져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유예로 합의가 된 거고 네.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도 종목당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서 시장에 연말되면 매물이 나오는 것을 네. 조금 이렇게 깊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뭐 명백하게 다수가 우려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하더라고요. 분들이 걱정하고 예. 있고. 그만큼 시장 체질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체질이. 네, 그 맞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될 것도 다 같이 우려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져 버릴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다시 큰 손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배당 수입이 1년에 뭐 한 20조 원 가까이 되더군요. 20조 원 넘더라고요. 네, 2022년 통계를 찾아봤던데. 근데 아마 큰 손분들이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 중에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수익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 금투세를 도입하거나 이래서 그러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다른데 해외로 나가서 투자할 거 아니냐. 여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해외에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멀쩡한 나라들은 다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30몇 네. 개국에서 한 28개국이 네. 우리가 비슷한 제도를 택하고 네. 있죠. 그러면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자들이 해외로 떠날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투자의 판단이 세금일까 수익성일까? 단연코 수익성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떠났겠죠, 지금.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추가로 더 떠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있지만 금투세가 그 금투세로 인해서 부자들이 더 떠날 것이다, 네. 아니다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떠날 가능성은 있는 거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완전히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그럼요. 예. 네. 그래서도 안 되고. 네. 네. 어쨌든 간에 과세를 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한 명이라도 더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제 금투세 관련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서 조세 정기도 구현하면서 특히나 이제 아까 말한 손실 2월 공제를 아주 장기간 해주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수익성인데 과세에 대해서 선진국 못지않은 주식시장을 배려하는 그런 과세 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의 기존에 얻은 이익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게 네. 세율을 측정한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직장 다닐 때 근로자 증권도 주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업계에 있었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세액공제였습니까? 세액공제인지 소액공제인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자기 이 급여의 30% 기억납니다. 정도,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수요 기반을 네. 넓히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아니죠.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네. 사실 퇴직연금이 아마 한 200조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늘어나는 금액이 아마 1, 2조 정도 될 겁니다. 이 퇴직연금이 미국의 401k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면 이게 쭉 누적되면 복리로 계산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노후생활 보장에 큰 도움을 주는 건데 물론 이제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 제도는 도입돼 있고 아마 시행은 이제 한 1년 돼서 잠깐 통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시행은 네.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잘 돌아간다 이런 게 별로 네. 언론에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주시장이 썩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디폴트 옵션보다는 그냥 원리금 보장하는 이제 금융상품으로 주로 들어가지 않느냐. 디폴트 옵션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제가 퇴직연금 한 2억 부어놨는데 그중에 이것저것 제가 이제 선택해서 예금도 넣고 뭐 채권도 넣고 했는데 한 3천만 원이 딱 남아 있는데 아니면 또 만기가 딱 돌아가는데 제가 투자하지 않은 돈이 한 3천만 원이 딱 남아 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투자를 해주세요 한 대로 자동으로 투자되는 거죠. 제가 맞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어게임. 그러니까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네.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합의를 안 하고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네. 맡기겠다. 네. 그래갖고 구체적인 운영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디폴트 옵션이 됩니다. 그 액수에 한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디폴트 옵션 안에도 네. 약간 원리금 보장 상품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TDF라 그래가고요. 자기 생애 그건 주기별 아마 본인이 맞는 선택을 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품의 구성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한 네, 8개인가 9개 정도 네.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자는 돈이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연금도 네. 아마 상장 기업의 5% 이상 보유한 종목이 아마 300개 이상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주식시장이 있는 사람들의 네. 놀이터, 뭐 그들만의 리그, 뭐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얘기는 사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정말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K컬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 선구적인 기업이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할 때 SM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신청을 할 때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부결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연예기획사를 상장한다는 게 물적 토대가 없잖아요. 그때는 처음이어서. 네. 네. 그런데 결국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상장하고 나서 그때는 제 기억에 H.O.T만 아마 소속사로 있으면서 조금 인기가 있었던 시기로 네.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상장시켜서 그 회사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많은 돈을 확보하고 네. 그걸 갖고 계속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K-팝을 이끌어간 거고 그 이후로 물론 우회상장을 통해서 상장한 연예기획사도 있지만 YG라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연예기획사가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 그리고 서민들의 자산 형성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 부의 창출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투자해준 종잣돈을 내준 기업이 그걸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드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SM이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물론 이제
예, 이수만 그게 개인에 딱 대한 들어옵니다, 부정적, 진짜. 네. 예, 그건 별개의 아니, 왜냐하면 기업 우리가 측면에서 보는 삼성전자 거죠. 이러면 사실 자본금이 필요 없잖아요. 뭐, 예. 네, 뭐 채권도 저기 뭐 부채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딱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습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 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네,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우리 저 자본시장 선진화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최상목 부총리도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배당 많이 해주는 기업들에 혜택 많이 주자. 그중에 이제 분리과세 이야기 나옵니다. 의원님 의견은 아무래도 이거 분리과세 해주면 훨씬 더 배당도 많이 해주고 기본적으로 배당만 좀 뭐 우리 배당 성향 많이 올라갔지만 배당만 좀 더 해줘도 선진국보다 우리 증시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배당을 해주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네. 그리고 배당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네. 그러니까 배당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하겠죠. 기업이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 배당을 통한 사회 유출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한 R&D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소액주주들도 이해할 겁니다. 예. 1, 2년 배당 참고 더 우리 기업이 성장했을 때 더 많은 배당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소액주주들도 이해하겠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사이클이 여러가 있지 않습니까?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더 추가적인 R&D보다는 내부 유보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야만이 이 주주들도 그 매력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배당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자산이니까 네.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뭐 이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결실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구분해서 논의할 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시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라는 컨센서스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합의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뭐 특히 이제 어떤 기업의 대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만 된다면 오히려 금투세 하자. 난 이거 분리과세만 이렇게 나올 만큼 저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네. 예. 공교롭게 최근에 보면 종부세도 이제 유명무실화 됐고 또 상속세 개정안도 이제 야권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아주 돈이 많은 분들만 세제가 유리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속세 부분은 저도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관련 토론회도 일고 했는데요. 네. 몇 가지 문제는 사실 있죠. 저희가 제일 큰 건 저는 이제 최대 주주의 할증. 예,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한 50%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대 주주 경우는 20% 할증하면 60%입니다. 저는 굳이 최대 주주에 대해서 할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네.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세율이 낮으면 모르겠습니다. 세율이 거의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네, 네. 50% 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다시 최대 주주에 대해서 20%를 할증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네. 비합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기업을 통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는 50% 내는데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할증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을 우대한다는 또 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는 저는 그거는 좀 아마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이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을 매기느냐, 상속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느냐인데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세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유산취득세로 네. 바꾸는 것이 그것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은 우리나라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스토리를 보면 과거 이제 세원을 발굴해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생애 주기 때는 세금을 좀 덜 걷어내고 근데 돌아가실 때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이제 왕창 떼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배워온 건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 논의와 저항이 많은 세금이라 그러면 상속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차라리 생애 주기에 내는 세금을 네. 소득세를 조금씩 올려서 거두면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생각보다 세수가 적습니다. 네, 얼마인지 네. 아세요? 5조에서 7조.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650조 되는 나라인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념화돼 있죠. 논란만 많고 예, 논란은 실속은 크고 없는. 네. 예, 실속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개정하더라도 감소되는 게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성실 과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감 몰아주기다, 터널링이다 그러면서 편법적으로 네. 상속세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더 단호하게 처벌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른 부분에서 또 얻어낼 수가 있고 또 성실하게 과세하는 사회 문화도 만들어낼 네. 수 있고 이런 또 긍정적 측면도 있지 저는 않을까. 이른바 재벌 총수분들을 불러다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줄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편법을 안 쓰면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울 만큼 그건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재벌 총수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머릿속에 이거 아버지도 이거 어떻게 물려주지 답이 안 나오니까 50% 세금을 내자니 이 답이 안 나오니까 해서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파생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좀 완화해주고 대신 다른 쪽으로 부담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좋겠어요, 총수분들한테.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주식을 평가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본이득세 형태로 네, 네. 다시 말하면 주식을 양도 매도했을 때 실현했을 차액에 때. 대해서 네. 과세하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원론적으로는 맞는 부분인데 네. 세수가 상당 부분 결손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중장기적 과제라 하더라도 네.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이야기를 해보죠. 뭐 말 네, 예. 나온 김에 예, 예. 우리 증시가 사실은 금투세 논의할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기업의 지배구조부터 시작해서 고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고쳐 나가야지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갈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지분에 대해서도 높고요. 네. 거래, 네. 거래에 있어서도 기관들의 거래 비중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데이 트레이더의 비중도 상당히 네. 높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소액 주주들은 많은데 그 소액 주주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거죠. 그럼 그 시장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유독 소위 이제 개미라고 표현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 하루에 거래대금 비중 현황을 보면 아마 60, 70%가 아마 소액 투자자인 것 같아요. 거래세도 그래서 대부분 개미가 냅니다. 그렇죠. 데이트레이드 하는 사람 특히나 그렇죠. 네. 목돈은 큰 손들이 쥐고 있는데 네. 거래세는 개미들이 많이 내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물적 분할을 갑자기 공시한다든지 뭐 합병 비율이 정말 되도 않는 비율로 공시를 하다든지 이런 걸 네. 듣고 있으면 네. 정말 황당한 거죠. 과연 이 주시장에 투자할 만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그거죠. 우리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제대로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갈까? 이 메인이죠, 물론. 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삼성전자다, 뭐 네이버다, 카카오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투자를 했으면 정보 비대칭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도 여전히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있는 거죠. 네. 예, 길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 항상 불안한데 어떻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또 많아지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사회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를 함께 균등하고 비례적으로 이익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네. 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소액주주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재검토하거나
이런 구조를 갖지 않으면 네. 우리 시장의 취약성은 반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 나오는 이사의 충실 의무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속적으로 논쟁은 되고 왔는데 제게 입김이 센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옳은데 네. 그러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의사결정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어요. 네. 들을 필요도 있는 거죠. 다만 그거는 이제 법기술적으로 조문을 잘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금투세 논의 과정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컨센서스는 상당 부분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재계의 그런 우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의 법 조문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임죄 부분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필요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부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든지 네. 배임죄 구성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이중으로 처벌받지 않고 기업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한 전략적 네.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지고 소액주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대주주 이익이 아닌 소액주주 이익을 비례적으로 고민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네. 그 내용을 담은 것을 상법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일에 국민의힘이 이 조항을 반대한다 그러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저는 진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올 안으로 네. 이 법을 내서 상법 통과를 개정안을. 시키겠다는 네. 것이 아직 당론까지는 아닌데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되고 나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과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정확한 문장을 제가 그 왜 도로 포장도 안 되는데 통행료 받으려 한다는 아주 회자가 됐던 말. 네. 근데 만약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금투세를 유예한다면 그러면 그 유예의 명분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배구조나 이런 자본시장이 아직도 엉터리가 많으니까 이걸 고친 다음에 금투세로 가자. 그러면 고치는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금투세를 유예한다면. 당연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 네.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다 여야가 네. 합의할 시점이 된 거고 특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아직도 국힘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금투세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투자가들이 이번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관심을 가져서 네. 좀 정치권한테 압력도 넣고 해서 정말 질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한국의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임죄라든지 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것들 뭐 기업들이 매우 반길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연하지만 상법이 제일 딜레마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뭐가 레버리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기업도 우리 기업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때 특히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만 좀 현실화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완화돼도 많은 부분 기업들이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 기업들이 제일 힘들어합니까? 여러 사실 저 저는 오너들은 법인세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법인세는 진짜 네. 왜 법인세를 인하했는지 그리고 네. 인하에 대해서 박수치는 기업인들도 별로 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그때 네. 법인세 이제 인하해서 제가 이제 정책위 수석 부회장이었는데 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보다는 차라리 상속증여세를 인하해 주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네. 더 우리 이 기업인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네.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는 MB 때도 해봤지만 네. 사실 이게 효과가 검증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검증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 뭐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1, 2%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투자 아까 말씀 특히 투자 판단에서는 수익성이 중요한 거지. 네. 세금을 뭐 24%에서 22% 낮춰준다 해서 그 2% 때문에 의사결정을 바꿀 요인이 될까? 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수 결손만 커지게 된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속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법인세 감세 효과는 정말로 기업인들도 그런 얘기하는 기업인들 거의 없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법인세 감세보다는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네. 실질적으로 네. 투자를 했을 때, 네. 또 실질로 고용을 일으켰을 때, 혜택을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효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막연히 이익 났는데 세금을 덜 내라. 근데 아무런 경제적 지금 이펙트는 검증이 안 되고 있고 네. 국가의 세수 결손은 커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총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을 살리려는 의지, 기업의 미래나 미래 가치를 키우려는 의지는 더 강하다고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내 기업이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당이나 이런 것 적게 하고 대신에 유보를 하거나 특히 투자도 더 많이 한다면 이건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반면에 이제 우수한 기업들은 뭐 자본금 다 탈탈 털어서 자사주 매입해서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가 옳다 떠나서 이렇게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우리처럼 조금만 더 아껴서 좋은데 투자하고 그죠. 또 반도체처럼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한 시장에서는 돈도 많이 아껴놔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주들에게 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코리아 이 주가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나름대로 뭐 한편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유보를 통해서 재투자를 열심히 해야 네.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사회 유출을 통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옳은 거냐는 상황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주주와 기타 주주, 소액 주주 간에 서로 상호 신뢰가 있으면 네. 정말 우리가 주주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우리 주주들은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덜한 것이고 또 대주주들은 소액 주주의 의견을 고려 않고 네. 대주주 위주의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기술 격차가 여러 이제 영역별로 벌어지고 있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술 격차가 벌어질 때는 배당보다는 재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기술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마 소액 주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 단기 투자가 많다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못한 게 또 우리 시장의 하나의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고 기업마다 다르고 핵심은 대주주와 소액주 간의 소통이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도 소액주주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일방적인 의사결정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기업을 멀리하게 되고 네.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통한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단기 이득을 얻으려는 데도 매몰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요구가 강해지고 전반적으로는 배당이 우리가 적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올리되 무조건 배당만이 능사는 또 아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가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의 그 괴리가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회가 네. 우리 선진국과 너무 다르게 사실은 지금도 뭐 거의 사측의 이익만,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관인데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데 상법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이사의 충실 업무죠. 그래서 네. 사회 이사에 대해서 많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네. 그리고 사회 이사의 독립성 네.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상법 개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내부 이사든 사회 이사든 네. 소액 주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했을 때는 이 조항에 위배가 되니 네. 사회 이사도 책임감을 갖고 소액 주주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서 의사결정을 하라.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게 규결되는 것이 이사회 사회에서 충실 제도 의무가 하나하나를 뜯어 고치기보다는 네.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네.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정확한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내 주식의 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는 5천만 원 안 넘어서 과세 안 되더라도 내 소득을 과세 당국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보험 같은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이상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현재 금투세 제도를 갖고 보면은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네. 말해서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투세 적용이 되는데 약 4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네. 뭐 기타의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자영업자분, 지역가입자분들 예, 지역가입자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이런 건강보험의 산정에 뺀다. 네. 뭐 이렇게 단서 조항이 없으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이 네. 단순히 상위 1%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 투자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마저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드릴까요? 네. 다시 정리해 주셔도 네, 되고요. 우리 네. 저는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자본시장의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게 좀 네.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금투협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호 의원도 있었고 홍성공 의원도 있어서 네, 우리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보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참 저는 이상하네요. 참 묘해요. 보수 정당에 이게 자본시장에서 예. 오신 분이 없어요. 왜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때 자본시장 선진화 특위도 우리 민주당이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금투세 논의를 통해서 네. 정말로 금투세라는 세목 하나에 관련된 논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필요하고 이 위험한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잘 육성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꼭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은 절대 부자만의 시장도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국민 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시장이고요. 우리가 이 시장을 잘 키워나가야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네. 소위 말해서 우리 노후 생활의 3대 계층이 다 이 주식과 관련돼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어떤 책임하에 우리가 이 시장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친과대화 시간에는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